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주에도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관세 협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나왔던 얘기 중에 뭐 트럼프와 머스크의 어떤 스캔들 아닌 스캔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물가도 결국에는 관세에서 비롯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왔던 대부분의 이슈들이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쭉 한번 종합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트럼프의 영향력에서 계속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이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긴장 완화를 갖다가 약간은 시켰다는 점에서는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뭐 트리티, 그러니까 뭐 조약이나 협약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양측의 약속이니까. 뭐 프레임워크라고만 그 표현하더라고요. 계속 프레임워크라는 네. 얘기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협약이라든지 조약의 이런 하나의 틀 정도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딱 틀이죠, 틀. 네, 그게 예. 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이 상처 덧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반창고 정도를 그냥 붙였다. 그러니까 봉합했다는 의미로 뭐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나마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 그러게요.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사실 그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그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중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막 가지 못하길래 그리고 심지어 어제의 결과는 하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선반영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대단한 타결이 아니네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뭐 예전에 금리 때처럼 뭔가 또 하나의 어떤 트럼프의 약점을 또 드러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 그 어떤 승부건 간에 예. 사실 이 양쪽의 힘이 완벽히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승부든지. 하물며 약간 비등비등해요. 네. 물론 한쪽이 약간 우세한 건 틀림이 없는 거지만 그렇죠. 네. 다른 한쪽도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 어떤 두 진영 간의 어떤 싸움이 글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로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고요. 이거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간 비등비등할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되겠어요. 일단 내 힘을 더 키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싸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냐? 동맹들을 바로 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바이든 행정부 방식이. 그리고 상대방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걸 갖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취했던 건 뭐예요? 서서히 조여가는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오판을 한 거죠. 동맹들을 다 치웠어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든지 상대해서 한 번에 다 누를 수가 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미국 측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약점 이런 걸 갖다가 미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휘토리가 됐든지 휘토리 통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행정부로서는 이미 되돌릴 수도 없어요. 자신들이 이미 전부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략적 오판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뭐 CNN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대체 뭐란 말이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그냥 말풍선만 계속 이렇게 터트리고 있는 거지. 그런 식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탠스의 어떤 전략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트럼프 지정 아니면 미국 쪽에 승산이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어떤 그 합의안을 두고 그냥 유예 조치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또 뭐 55%라는 얘기도 꺼내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는데 네.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그 런던 그 협상에서 사실 별로 얻은 게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히토리 수출 6개월 뭐 통제를 갖다 푼다. 그런데 예.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말뿐이니까 사실 얻은 그러네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 55% 얘기를 꺼낸 거는 사실은 이겁니다. 자신들이 먼저 협상을 갖다가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중국 측 입장이긴 하지만 예. 그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트럼프 행정부인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아직도 여전히 협상에서 우위권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걸 갖다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55% 관세를 갖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25%,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 관세 10%, 그다음에 펜탈리 관세 20%. 그게 뭐 새롭게 이번 협상에서 런던 협상에서 추가된 관세라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기존 내용을 갖다가 반복한 것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이 먼저 이런 어떤 제안을 해서 중국 측하고 협상을 했다는 걸 갖다가 약간 감추고 싶은 감추고 싶은 어떤 레토릭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미중 간의 협상은 진행이 되겠죠. 예, 뭐 다툼도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은 무역과 통상 문제로 여러분들이 국한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이잖아요. 정치 외교적인 분야, 패권 어떤 다툼을 갖다가 벌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봉합될 거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와 트럼프 그 진영의 어떤 전략적 실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타코 트레이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확 높여놨다가 물러서고 하는 양식. 그런 양태를 갖다가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계속할 가능성이 계속 높다. 이 문제가 쉽사리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만약에 평론가님 말씀대로 동맹을 같이 좀 끌고 가서 중국을 어떻게 좀 때리기 뭐 이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략이었으면은 또 뭔가 다른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선회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몇 달 사이에 봤던 그 타코 트레이드의 전형을 아마 계속 한 2, 3년 동안 지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럼 미중 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용해졌어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난리였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두 사람의 본질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수와도 돈이 된다, 이익이 된다 싶으면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지만 이 양반들의 성향,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장의 어떤 배경들을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은 파국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요. 예, 결국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양자 간의 어떤 그 손을 잡는 정식, 그러니까 양자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취할 게 있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그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일방적인 때리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를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원한을 가졌다는 걸 갖다가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기분 용서 안 나쁘죠. 하잖아요. 예. 나중에라도 어떻게든지 보복을 그럴 수 하는 있죠.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간에 취할 게 있다는 게 전제가 됐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는 긴장 관계이지만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그렇군요. 왜 갑자기 또 이제 봉합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뭐 물론 둘 다 서로 좀 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파국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이게 다 쇼였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중간에 이제 벤스 부통령이 좀 중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벤스 부통령하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중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대결, 갈등 이게 폭발했다 뭐 이렇게 보지만 그 근저에는 사실은 기존의 그 저항력 백인 노동자를 축으로 한 마가 진영과 테크 우파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 흥미롭네요. 정책상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마가 진영에서는 뭐 관세도 찬성을 하고 그렇죠. 이민 정책도 찬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테크 우파로서는 관세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별로 안 좋죠. 그다음에 이민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안 자신들 좋죠. 자체가 사실은 대만계, 인도계,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까지도 남아공 계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순수 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재 영입에 굉장히 그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이 그 과격한 그렇게 이민 되면, 정책 예.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쪽 진영 간에 서로가 대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합치할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트럼프 스텝제에서 이걸 유심히 보게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우파가 미국의 우파가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년에 중간 선거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돈을 가진 테크 우파들이 만약에 진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일론 머스크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봉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돈도 문제인 거고요. 물론 이제 필요한 것도 있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 X라든지 이거는 미국의 어떤 미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필요성들이 그 트럼프 진영의 그 스텝들을 갖다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어쨌든 뭐 증시 격언 중에 이제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또 머스크가 알아서 약간 좀 이번에 미안하다 하고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왜 벤스 부통령이 중재를 하려고 나섰는지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머스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군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누가 서로에게 더 아쉬운 존재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더 아쉽겠죠. 그쵸. 네, 권력을 그게 갖고 맞죠.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중간 선거가 지나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누가 더 우세할까요? 그때는 이제 머스크가 또 그때는 또 머스크가 오히려 약간 복수의 양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군요. 오히려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레버리지를 더 가졌지 않을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년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더 필요한 거지만은 네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론 머스크 쪽에 오히려 더 힘이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후위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살짝 좀 양보를 하는 그림을 좀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로보택시도 지금 당장 22일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군요.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은 당위적 경로인 거예요. 누가 먼저라 할 것이 해야 될 일이고 테슬라가 선두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22일이 지나면 현실 장악 타임이 시작될 거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뭐 일단 미리 그 선행으로 배포된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진짜 훌륭해요. 맞아요. 예, 네. 그냥 공장에서 바로 나온 차가 네. 아무도 없는 데서 쫙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 실상을 알고 보면은 원격 조작자,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 그 의견인 거고요. 그래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갖다가 진짜 100%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인력의 문제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격 관리자의 문제라든지 원격 관리자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통제할 것이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바로 로보택시가 바로 경제성을 갖다가 바로 확보하는 게 과연 쉬울 것이냐 그리고 그게 몇 대 규모로 시작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논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가령 일치제에 뭐 1000대 막 2000대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굉장히 당겨지겠지만 가령 뭐 10대, 20대 뭐 이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생각보다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란 그러니까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22일 이후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현타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게 얼마나 테슬라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대중화가 될 것인지 그때 또 잘 이겨내야 하는 머스크의 숙제를 안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일단은 잠깐 트럼프한테 미안하다고 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요즘에 또 국내 증시가 굉장히 핫해서 국내 증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뭐 2,900을 단숨에 돌파를 했어요. 네. 뭐 5,000까지 간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 우리가 2,900선인 PBR 1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네. 평균이 한 3.5, 3.8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그 디스카운트 문제, 고질적인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그리고 진짜로 정책들이 구체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뒤떨어지는 이유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게 가능성이 맞죠. 굉장히 네.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정부가 바뀌고 리더십이 확립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걷혔고요. 또 리더십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다른 말로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법들 그리고 문제가 무언지를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배구조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불공정, 불법행위 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해결하면은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들 시장보다 저평가됐던 국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마냥 코스피 5천 시대의 공약이 허무맹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맨 처음에 시작됐던 어원은 이게 분단 국가라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해서 시작된 거지만 그게 약간 점점 더 지나다 보니까 아니 분단 국가여서만은 아니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해 주셨던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뭐 심심하면 물적 분할, 뭐 심심하면 또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문제 의식 자체는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갖춘 것 같으니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구체화가 되고 해결이 된다면 진짜 뭐 꿈의 오천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좀 주시긴 하셨는데 엊그제인가요? 이제 한국거래소도 좀 왔다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부양의 의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아무래도 당선되고 나서 직후에 또 거래소를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정책 행보의 첫걸음이 시장감시위원회예요. 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데잖아요. 가령 뭐 불법 공매도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했어요. 가령 뭐 불법 공매라든지 주가 조작을 발견되더라도 제재 확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제재가 되더라도 과징금 손방망이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범률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어요. 29%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왔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폐가망신시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투명성, 공정성들이 많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미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래소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어떤 단초들이 될 거고요. 그거는 주식시장 상승의 기폭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그런 점에도 일정 부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리더십 공백이라는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향성을 잘 잡아간다는 점에서 2,900까지는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관세에 대해서도 점점 어쨌든 완화가 되는 방향이고 달러 약세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은 달러 대비 원화율이 또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주의 기운이 지금 모이고 있을 때 뭐 위장도 중요하지만 국장도 잘 한번 봐야 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